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책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돈의 심리학인데요. 돈의 심리학은 모던 하우젤이 지은 책입니다.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경제적 위기에 관한 기사를 쓰면 쓸수록 돈 때문에 채무 관리가 안 된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금리를 공부할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탐욕, 불안전성, 낙관주의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락장 바닥에서 주식을 매도한 이유를 알려면 기대 수익률에 대한 수학 공식 대신에 인간의 고뇌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크게 성공한 투자자, 가장 크게 파산한 투자자 모두를 만나보고 깨달은 한 가지는 진정으로 부를 이해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는 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행동은 가르치기가 어렵다.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조차 말이다. 천재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제어력을 상실하면 경제적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도 몇 가지 행동 요령만 익히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행동 요령들은 지능검사 결과표의 숫자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미친 짓을 한다. 거의 모두가 이 게임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해서 주어진 순간에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내릴 뿐이다. 이제 빌 게이츠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행운과 리스크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다. 행운과 리스크는 인생의 모든 결과가 개인의 노력 외에 여러 힘에 의해서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 대학교의 스콧 갤리웨이 교수는 자신의 성공 또는 타인의 성공을 판단할 때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다는 것이다. 행운과 리스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결과가 단순히 개인의 노력 말고도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두 가지는 워낙에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믿으려면 다른 한 가지도 같은 정도로 존중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0% 우리의 행동이 100% 우리의 결과를 좌우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행운과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힘은 동일하다. 우리가 참여한 이 게임은 70억 명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의 우연한 효과가 내가 의식적으로 취한 행동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오래전에 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에게 이렇게 물었다. 투자와 관련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중 당신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결과가 성공적일 때 행운의 정확한 역할이지요. 나는 이 대답이 아주 마음에 든다. 사실 경제적 성공에서 행운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운을 수치화하는 것은 어렵고 또 누군가의 성공이 행운 덕이라고 암시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성공의 한 요인으로 행운을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곤 한다. 대담함과 무모함을 가르치는 선은 아주 얇다. 우리가 행운과 리스크에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그 선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권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반대하는 가정에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모험 정신을 장려하는 경제 번영기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전쟁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다. 나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 힘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이 게으름 때문도 아니라 사실을 꼭 알아두어라.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둬라. 언젠가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형편없는 스승이다. 똑똑한 사람들을 꿰어내어 자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 상황이 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면 다음의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무적이 아니다. 행운이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행운의 사천격인 리스크 존재 역시 믿어야 한다. 리스크는 당신의 스토리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 실패는 형편없는 스승이다. 똑똑한 사람들을 꿰어내어 자신이 끔찍한 의사결정을 내린 탓이라고 믿게 만든다. 때로 그저 리스크의 가차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뿐인데 말이다. 실패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이때는 투자를 잘못했고 저 때는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금전 인생을 정리하려 들지 마라. 그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기록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확률이 나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에서 행운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한다면 리스크의 존재는 우리가 실패를 판단할 때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뜻임을 아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없다.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의 투자 결과는 달랐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했다. 멋있게 대담했다. 바보같이 무모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디까지나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노력과 재주이며 어디까지가 리스트일까?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느 순간 당신 앞에 행운의 지렛대가 움직일지 리스크의 지렛대가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 필요한 것을 걸었다. 이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냥 순전히 바보 같은 짓이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건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내가 가진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걸 이유는 전혀 없다. 이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나 그만큼 쉽게 간과하는 진실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꼴대, 즉 목표를 세우는 것, 이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결과와 함께 기대치가 상승한다면 아무 논리도 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분투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도 느낌은 같을 것이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성을 얻고 싶은 바람이 만족보다 야망을 더 빨리 키운다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경우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골대는 두 걸음 멀어진다. 그러나 나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걸 따라잡을 길은 점점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아마 두 가지는 서로 함께 갈 것이다. 또래들은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 더 힘들게 노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아무 재미도 없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그 천장은 너무 높아서 사실상 아무도 닿을 수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처음부터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게 주변 사람들보다 적더라도 말이다. 충분하다는 개념이 보수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마치
기회와 잠재력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반대로 했다가는, 즉 더 많은 것을 향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계속 느꼈다가는 후회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내가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아플 때까지 먹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맛있는 식사보다도 구토할 때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논리를 비즈니스와 투자에 대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산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멈춘다. 뭐가 되었든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명성이든 업적이든 뭐든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래요. 이번 일이 부당하게 내 명성을 파괴한 건 맞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내가 명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명성이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자유와 독립을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다. 가족과 친구도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일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행복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이것들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리스크를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이다. 내가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좋은 소식 하나 있다면 충분함을 만드는 가장 강렬한 룰이 놀랄 만큼 간단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리스크도 감수할 필요가 없다. 다음 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4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하나,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둘, 누구와 비교하고 싶진 않은가? 셋,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넷,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대 자본주의는 2가지를 좋아한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기억하자. 라스베가스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빙하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작은 것이 불어나면, 그러니까 작은 성장이, 미래의 성장이 동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출발점이 거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비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너무나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고 어디서 성장이 만들어지고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과소평가하게 된다. 돈도 마찬가지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버핏의 순자산은 845억 달러다. 그중 842억 달러는 50번째 생일 이후에 축적된 것이다. 815억 달러는 그가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60대 중반 이후에 생긴 것이다. 워렌 버핏은 경이로운 투자자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모두 투자 감각덕으로 돌린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성공의 진짜 열쇠는 그가 무려 75년 동안 경이로운 투자자였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30대에 투자를 시작해서 60대에 은퇴했다면 그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사실상 워렌 버핏의 경제적 성공은 모두 사춘기 시절에 쌓았던 금전적 바탕과 노년기까지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는 덕분이다.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다. 이를 다른 식으로 생각해보자. 버핏은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돈을 가진 투자자다. 그러나 사실 버핏이 가장 위대한 투자자는 아니다. 적어도 연간 수익률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다. 핵심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는 가정이 말도 안 될 만큼 비현실적인 숫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왜 그토록 강력해졌는지, 빙하기는 왜 만들어졌는지, 워렌 버핏은 왜 그렇게 부자인지를 연구할 때 성공의 진짜 핵심 동력을 간과한다. 많은 사람들은 복리이자표를 처음 보고 나서 혹은 30대 아니 20대에 저축을 했었을 때 은퇴 자금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는 녹록치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전혀 다른 별개이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재주를 요한다. 겸손해야 하고
또한 돈을 벌 때만큼은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리의 원리가 빚을 발하려면 자산이 불어날 수 있게 오랜 세월을 허락해야 한다. 복리는 마치 참나무를 심는 것 같다. 1년 키워서는 별로 자란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10년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50년이면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성장을 이루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견디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는 빚에 흥분하지 않았고 그는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파는 일 없이 14번의 경기 침체를 견뎠고 살아남았다. 그는 자신의 사업적 명성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는 한 가지 전략, 한 가지 세계관,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트렌드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남의 돈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녹초로 만들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은퇴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았고 생존이 그의 장수 비결이고 장수는 복리의 기적을 일으킨다. 바로 이것이 그의 성공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투자 단짝이었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러나 40년 전 이들에게는 릭 게린이라는 제 삶의 멤버가 있었다. 버핏과 멍거 게린은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맡길 매니저 면접도 함께 보았다. 그러다가 게린은 사라져버렸다. 적어도 버핏과 멍거의 성공에 비하면 그랬다. 투자자 모니시 파브라이는 릭은 어떻게 되었냐고 버핏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모니시의 회상을 들어보자. 찰리와 저는 늘 우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 부자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지 않았지요. 결국 그렇게 될 거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릭 역시 우리 못지않게 똑똑했지만 그늘 서둘렀던 거지요. 사건의 전말을 보면 릭 게리는 1974년부터 1974년까지 이어진 경기 하락 때 일종의 대출금을 사용해 투자금을 늘렸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주식시장은 거의 70% 하락했고 게리는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받았다. 게리는 갖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주당 4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버핏에게 팔았다. 낙관 없이 투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그 미래를 방해할 것인가 끊임없이 걱정하는 양면적 성격이 필요하다. 낙관주의는 흔히 일이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는 불완전한 정의이다. 현명한 낙관주의는 확률이 나에게 유리하며 중간에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균형이 맞춰져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이다. 사실 중간에 분명히 고난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 궤도의 오를 쪽으로 위를 향하고 있다고 낙관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때때로 지뢰밭이 있다는 것 역시 똑같이 확신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무언가가 단기적으로는 요지부동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다지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일들이 이런 원리를 따른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20살이 되면 2살 때 갖고 있던 신경세포 시냅스 연결의 절반을 상실한다. 신경 연결 통로에서 비효율적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20살의 청년은 2살짜리 아기보다 훨씬 똑똑하다. 진보를 위해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파괴는 과도함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9번의 큰 전쟁에서 1300만 명의 미국인이 죽었다. 만들어진 기업의 약 99.9%가 문을 닫았다. 4명의 미국 대통령이 암살됐다. 단일 연도에 67만 5천 명의 미국인이 독감으로 죽었다. 4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한 자연재해가 30번 있었다. 33번 경기 침체 기간을 누적하면 총 48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다. 33번의 경기 침체 중에서도 예측한 사람의 수는 0에 가깝다. 주식시장이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적이 최소 102번 있었다. 주식 가격이 3분의 1 이상 떨어진 적도 최소 12번 있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7% 이상이었던 적이 20번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비관적 경제 전망이라는 말에 신문에 등장한 적이 최소 29,000번 있었다고 한다.
이 170년 동안 우리 생활 수준은 20배 높아졌다. 하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의 매일 존재한다. 편집증과 낙천주의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물을 흑백 논리로 보는 편이 복잡하게 보는 것보다 노력이 덜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낙천주의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래 버티려면 단기적으로 편집증을 가질 필요는 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부자로 남지는 않는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부자로 남았다. 하지만 그들의 친구인 릭 게리는 사라졌다. 제시 리버모어는 1929년 폭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4년 후 모든 것을 잃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자로 남는 것이다. 바로 살아남는 일이다. 크고 돈이 되고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모두 꼬리 사건이라 부르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의 결과가 있다. 꼬리 사건은 1000만 분의 1 내지는 100만 분의 1 확률로 일어나는 평범하지 않은 사건과 결과다.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크고 돈이 되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것을 향한다. 우리가 이례적인 사건의 결과에 관심을 주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희귀하고 강력한 사례인지 과소평가하기 쉽다. 꼬리 사건이 중심이 되는 것이 분명한 업계도 일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벤처 캐피털을 한번 살펴보자. 어느 벤처 캐피털이 50억을 투자했다면 절반은 실패하고 10곳은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한두 개는 대박이 나서 펀드 수익의 100%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지 소로스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맞는가 틀린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옳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는가이다.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돈을 벌 수 있다. 항상 해가 뜰 수는 없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다. 비즈니스와 투자도 마찬가지다. 전설의 투자자 피터 린치조차 이렇게 말했다. 이 업계에서 끝내주는 사람이라면 10번 중에 6번은 마치겠죠. 중요한 것은 100%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 작게 지는 것이다. 크게 이기는 그 순간에 집중하라. 꼬리가 전체를 흔든다. 내 돈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무엇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오직 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다. 행복은 복잡한 주제다.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복의 공통분모, 기쁨을 일으키는 보편적 동력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일이다. 이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그는 무엇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싶었다. 1981년에 출간된 그의 책 미국인의 행복감은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소득으로, 지리적으로, 교육으로도 하나로 묶을 수 없었다. 각각의 카테고리 속에는 만성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행복의 가장 강력한 공통분모는 간단하다. 캠벨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가 고려해온 어떤 객관적인 생활 조건보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이 행복이라는 긍정적 감정에 더 믿을 만한 예측 변수라는 것이다. 월급보다도 직업의 크기보다도 위신 있는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뚜렷한 생활 양식의 변수이다. 돈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니다. 돈이 있으면, 즉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신이 있으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조금씩 쌓인다. 언제 무엇을 할지 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처럼 돈으로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는 건 어지간한 사치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치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한다. 사실 말해 운전석에 앉고 싶어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그들은 힘을 뺏긴 기분을 느낀다. 스스로 선택을 내렸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대신 내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기꺼이 하려고 했던 일조차 싫다고 하거나 다른 것을 한다. 이 설명이 얼마나 옳은지 인정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삶에 맞춰서 돈을 버는 것이 대단한 이득임을 깨닫게 된다. 나는 낮에는 맨해튼 중부에서 연 2만 달러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는 일을 했다. 외식은 절대 하지 않았고 택시를 타는 일도 없었다. 한 달에 1,800달러를 벌어 생활비로 1,000달러를 썼다. 그렇게 2년간 일을 해서 1만 2천 달러를 모았다. 그때가 22살이었다. 1만 2천 달러가 모이자 나는 낮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업 뮤지션이 되기로 결심했다. 한 달에 공연 몇 번을 잡을 수 있을 테고 그걸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제 자유였다. 한 달 후 나는 낮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고 이후 다시는 취업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끝내자 친구는 그게 다냐며 아쉬운 듯 물었다. 나는 그게 다라고 대답했다. 친구는 말했다. 아니 너는 회사를 팔기도 했잖아. 나는 그 일을 내 인생을 크게 바꿔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 일은 그저 은행 잔고를 늘려주었을 뿐이고 내 인생의 진정으로 바뀐 것은 부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자유를 찾은 22살 때였다고 말했다. 우리가 많아진 부를 더 크고 더 좋은 물건을 사는 데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자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더 많이 포기해야 하고 있고 부는 많아졌지만 자유로운 시간을 줄었다. 기껏해야 둘은 서로 상쇄되어 버릴 것이다. 현명한 늙은 부엉이가 떡갈나무에 살았습니다. 부엉이는 보는 게 많아질수록 말이 줄었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듣는 게 많아졌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늙은 새처럼 되면 안 될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38%의 직업이 매니저, 관료, 전문직으로 분류된다. 이 직업들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을 한다. 또 다른 41%는 서비스직이다. 서비스직은 행동 못지 않게 생각에도 많이 의존된다. 그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우정을 나누는 것,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뜻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자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필레몬은 자녀들은 당신의 돈 혹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원한다. 이 둘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특히 자녀들은 당신이 곁에 있기를 바란다고 쓰고 있다.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 주는 교훈을 새겨듣자.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그러면 돈이 주는 가장 작은 배당금은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짧게 보고하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1950년대의 흔한 제조업 노동자보다는 록펠러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은 곧 퇴근을 하고 공장을 나선 후에도 하루가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일이 끝없이 계속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마케팅 캠페인을 만드는 것, 직업이 사람은 머리가 곧 도구이므로 도구를 어딘가에 두고 오는 법이 없다. 출퇴근길에도 저녁 준비를 할 때도 아이들을 재울 때에도 새벽 3시에 스트레스에서 잠을 깰 때도 프로젝트를 생각한다. 1950년대 사람들보다 근무 시간이 줄었을지 몰라도 느낌상으로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는 기분이다. 휴대기기가 21세기 사무용 장비라면 현대의 공장은 어떤 장소가 아닐 것이다. 오늘날의 공장은 하루 그 자체다. 컴퓨터 시대는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도구들을 사무실에 해방시켰다. 지식 노동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휴대용 만능 미디어 제조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오후 2시에 사무실에 있든 오후 2시에 도쿄 공유 오피스에 있든 한밤에 자신의 집 소파에 앉아있든 동일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행복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부자가 되었음에도 그다지 행복해졌다고 느끼지 않는 게 놀랍지 않은가? 노인 연구자 칼 필레먼은 그의 책 모든 건 처음부터 알았다면에서 미국에 사는 노인 1000명을 인터뷰했을 때 수십 년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고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물건을 사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한 선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적어도 주변 사람들만큼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사람들은 부를 통해 내게 호감을 가지라고 나를 우러러보라고 남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실제로 남들은 당신을 보고 감탄하는 과정을 건너뛴다. 부가 우러러볼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호감을 얻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벤치마크로 당신의 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들이 태어난 후 내가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너는 내가 비싼 차, 고급 시계, 대걸 같은 집을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너는 그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남들로부터의 존경과 칭찬이다. 비싼 물건들이 존경과 칭찬을 불러올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나 내가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면 말이다. 대부분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할 때 그 실제 의미는 나는 $1,000,000를 쓰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뜻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말 그대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이다. 투자자 빌만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부자처럼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사한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을 쓰고 가지지 않은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훌륭한 조언이다. 하지만 조금 약한 감이 있다.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바로 부의 정의다. 우리는 자산 부자와 소비 부자의 차이를 신중하게 정의해야 한다. 이 차이를 몰라서 돈과 관련해 형편없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소비부자는 현재의 소득과 관련이 있다. $100,000짜리 차를 모는 사람은 소비부자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빚으로 차를 구입했다 해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지 않으면 매달 할부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큰 집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소비부자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알리려고 무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는 숨어 있다. 부는 쓰지 않는 소득이다. 부는 나중에 무언가를 사기 위해 아직 사용하지 않는 선택권이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큰 부자가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다이어트와 운동의 관계에 비유하면 쉽다. 살을 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다. 죽기 살기로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좋다 말이다. 사람들은 자유와 유연성을 원한다.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직 쓰지 않은 금융자산이다. 그러나 돈을 갖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머지 실제로 자산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제약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한다. 보이지 않으니 배울 수 없다. 평생을 자격부로 일하면서 세상에 $800만 남긴 로널드 리드는 그가 죽은 뒤에야 사람들의 금융 롤 모델이 됐다. 그는 미디어를 통해 추앙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사랑받았다. 그러나 생전에 그는 누구의 롤 모델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의 부는 심지어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조차 동전 하나하나까지 모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검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가인 사람도 많고
부자처럼 보이지만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파산해버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도 많다. 나 자신의 목표를 세울 때에는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쓰지 않는 것이 부라면 그렇다면 부가 대체 왜 좋은가? 당신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다음 장에서 한번 설득해 보겠다. 부자 대 부자, 보이는 말은 같으나 숨겨진 의미는 다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부자인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었으면 사람들은 세 분류로 갈린다. 저축을 하는 사람, 자신이 저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번 장은 뒤에 두 부류를 위한 내용이다. 소득도 마찬가지다. 더 적은 돈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만들어진다. 이는 월급이 커져서 생기는 격차와 비슷하다. 하지만 더 쉽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저축률이 높다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지출이 적다는 것은 저축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저축은 돈을 덜 쓰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욕망을 줄이면 돈도 덜 쓸 수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덜 쓰면 욕망도 줄어든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돈은 금융보다 심리와 더 많은 연관이 있다.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집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새 자동차를 사려고, 은퇴에 대비하려고 저축을 한다. 물론 그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구입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만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저축 그 자체를 위해서 저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모두가 그래야 한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 우리가 커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일찍 은퇴하고 싶을 때, 어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때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는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혜택이다. 이 가치를 수치화할 수 있을까?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시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더 많이 갖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 중에 하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야만 한다. 나중에 마르코 츠비는 투자 전략을 바꾸어 포트폴리오를 더 다양화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두 가지다. 첫째,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리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실생활에서는 쉽게 정당화된다는 사실이다. 철저히 이성적인 투자자는 객관적 수치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반면 적당히 합리적인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어떨까? 우리는 회의실에서 나를 존중해 주었으면 싶은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경쟁자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배우자와 함께 있거나 스스로도 확신이 없거나 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 엄격한 금융의 렌즈로 볼 때에는 종종 무시되는 이 같은 결정적인 사회적인 요소들이 투자에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사실이다. 마르코비치와 인터뷰에서 당신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느냐 물었던 제이슨 치바크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나는 사람들이 이성적이지도 그렇다고 비이성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이다.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관심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끝도 없다. 그렇게 보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개척자가 정작 자신의 첫 포트폴리오는 본인의 연구와 거의 무관하게 설계했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가 나중에 그걸 수정한 것 역시 놀랍지 않다. 다른 하나는 은퇴 준비다. 역사를 살펴보면 1870년대 이후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6.8%였다. 이를 적당히 합리적인 초기 근사치로 사용한다면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은퇴 시에 기대 수익률을 추산할 수 있다. 이들은 파산할 뿐만 아니라 그 파산으로 인해서 기회가 왔을 때 다시 게임에 참여할 기회까지 있는다. 2009년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모든 것을 날린 사람은 2010년에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낮아져도 이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리먼 브라더스는 2009년에 값싼 대출에 투자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돈을 둘로 나누어 생각했다.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다른 부분은 리스크를 아주 멀리한다. 이는 일관성 없는 행동이 아니다. 당신은 이제 일관성 없다고 믿을 것이다. 나는 그저 나의 리스크가 제값을 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고 싶을 뿐이다. 성공하려면 살아남아야 한다. 이 책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요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단일 실패점은 월급에만 의존해서 단기 지출 자금을 마련하고 저축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지출과 미래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지출 사이에 여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아주 부자인 사람들도 종종 간과하는 한 가지 앞에서 보인다. 저축을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차를 사려고, 집을 사려고, 은퇴 준비를 하려고 저축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심지어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도 똑같은 중요하다. 내 저축을 어디에 사용할지 예측하는 것은 미래의 내 저축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실제로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해당할지 다음 장에서 보자. 맞을 확률이 95%이고 틀릴 확률이 5%라면 이는 언젠가는 불리한 경우를 경험할 거라는 뜻이다. 이 불리한 경험의 대가가 파산이라면 95%의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없다. 파산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은 미래의 나라는 사람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늘 기뻐하지만은 않는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10대 시절 큰 돈을 들인 타투를 지우는데 큰 돈을 쓴다. 중년들은 젊어서 서둘러 했던 결혼의 이혼을 서두른다. 노인들은 중년에 얻으려 노력했던 것들을 잃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식이다.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 불필요하게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원하는 바가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금융계획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로널드 리드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그토록 성공한 데는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하면서 복리가 제 힘을 발휘하게 놔둔 덕이다. 만약 당신이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염두에 둘 것이 두 가지 있다. 자신이 매우 낮은 소득에도 만족할 거라 가정하면 높은 소득을 위해 끝도 없는 긴 시간 노동을 택하는 것은 언젠가 후회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계획이 주는 이점, 즉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소박함이나 거의 모든 것을 가질 때의 기쁨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양극단은 그 단점들을 은퇴할 여력이 되지 않거나 돈을 쫓는데 다 써버린 인생을 돌보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후회를 남긴다. 앞서 세운 계획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2배 더 빠르게 뛰어야 한다면 후회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복리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려면 어느 계획이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는 저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커리어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끈기가 핵심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바꾸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면 인생 모든 지점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의 후회를 피하고 끈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내내 적당한 연간 저축을 유지하고 적당한 자유시간을 가지고 지나치게 긴 통근 시간을 만들지 않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라. 그중 어느 하나라도 극단적으로 흐르는 경우보다는 내가 세운 계획을 고수하고 후회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미래의 나를 과거의 나의 포로로 만든다. 이는 마치 낯선 사람이 나 대신 인생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과 다른 사람일 때 세웠던 금융 목표는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시간을 질질 끌게 아니라 가차없이 버리는 편이 낫다. 그것이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더 빨리 이런 결단을 내릴수록 더 빨리 새로운 복리의 마법을 시작할 수 있다. 사람은 변한다. 이토록 흔한 명제를 왜 자신의 투자에는 대입하지 않을까? 장기 계획을 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목표도 욕망도 바뀌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 그러나 모든 가격이 가격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꺼이 지불할 만한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가격이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분명하지 않고 그 사이 청구서의 납부기간이 도래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일은 이론상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해보면 더 어렵다. 때로 우리가 자만하는 것 탓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우리가 성공의 대가를 잘 알아보지 못해 그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의 신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 물론 자동차 절도범 중에는 잡히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붙잡혀서 벌을 받는다.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에서 변동성은 거의 언제나 수수료이자 벌금이 아니다. 시장 수익률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장 수익률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요구한다. 이 수수료를 내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디즈니랜드에 가라고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입장료가 10달러 정도인 동네 행사에 가거나 아무 돈도 내지 않고 집에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고도 여전히 좋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통은 지불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수료는 현금이나 채권 같은 값싼 공헌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입장료가 될 것이다. 흔히 닷컴 버블은 미래에 대한 비이성적인 낙관주의가 지배한 시기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 가장 흔했던 헤드라인 중 하나는 거래량이 신기록을 썼다는 발표였다. 다른 투자자들이 나와 다른 목표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나와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투자자는 최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이는 마약과 같아서 기업 가치를 의식하고 있던 투자자들마저 촉촉한 눈빛의 낙관주의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와는 다른 게임을 하는 누군가의 행동에 휘말려 내 현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랄 것이다. 돈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투자자라고 부른다. 마치 농구 선수들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같은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으면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간단한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10년 내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아니면 1년 내에 팔 계획인가? 아니면 데이 트레이더인가? 당신의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똑같은 것이 비즈니스에도 적용된다. 어느 제품이나 어느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데는 수년이 걸리고 반면에 실패는 하루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6개월간 주가가 40% 하락한다면 국회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6년간 주가가 140% 오른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커리어의 경우 명성을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그 명성이 이메일 한 통으로 파기될 수 있다. 잠깐의 비관주의는 삽시간에 퍼질 수 있는 반면 강력한 동인을 가진 낙관주의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비관주의는 기대치를 낮추고 실제로 가능한 결과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결과 사이에 거리를 좁힌다.
어쩌면 그래서 비관주의자가 그토록 매혹적일지도 모른다. 모든 게 잘 안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을 때 반갑게 놀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적으로 생각할 만하다. 6개월간 주가가 40%만 하락하면 온 미디어에 빨간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크게 동요한다. 하지만 6년간 주가가 140% 오르면 아무도 눈치채지조차 못한다. 이것이 비관주의자의 늪이다. 경제나 사업, 투자, 커리어의 성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는 다른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경제에 미친다. 스토리는 경제의 유형적 부분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연료 내지는 우리의 능력을 억제하는 브레이크와 같다. 스토리가 좌우하는 세상에서 개인이 돈을 관리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무언가 사실인가에 간절히 바랄 수도 그게 사실일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스토리를 믿을 가능성이 커진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언제인가? 다큐멘터리 영원히 사는 법에서 100살이 넘은 부인에게 무심코 이런 질문을 하자 그녀는 놀라운 답을 내놓았다. 휴전 기념일이여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끝날 휴전 협정일을 가리킨 것이었다. 왜요? 프로듀서가 물었다. 다시는 전쟁이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21년 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7,500만 명이 죽었어요. 인생에는 우리가 사실이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사실이라 믿는 것들이 많아진다. 나는 그런 것들을 매력적인 허구라고 부른다. 매력적인 허구는 우리가 돈을 생각하는 방식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투자와 경제에 관해서 말이다. 미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간절히 필요할 때 좋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을 형편이라면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은 하자지의 추론을 따르는 것이다. 아무거라도 믿어보는 것. 그저 아무거나 시도해보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관점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우리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당신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열광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다. 당신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은 차를 보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다.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자동차 계약금, 비상시, 의료비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도 훌륭하다. 그러나 예측이 불가능한 정의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최고의 이유다. 성공을 위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라. 가치 있는 것 중에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성공적인 투자에도 비용이 드는 법이다. 그러나 가장 큰 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가격표에 없다는 것이다. 실수의 여지에 항상 대비하라.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 그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 꼭 일어나야 하는 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당신을 인내하게 만든다.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목표가 바뀌고 욕망이 바뀐다. 따라서 금융과 투자에 관련된 과거의 결정이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변해가는 당신이 후회할 가능성도 많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사람들의 예측 능력은 형편없다. 또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건은 느닷없이 일어난다. 그러니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모든 사람은 목표가 다르고 계획이 다르다. 즉 나의 게임과 너의 게임은 다르다. 따라서 같은 주식과 채권을 사더라도 이후의 행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돈 문제에 있어서 각자의 의견은 다르다. 혼란을 존중하라.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돈 때문에 의견이 나눈다. 사람마다 목표와 욕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나이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다. 그러나 모두에게 통하는 진실은 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선 이런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설사 각자 다른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말이다.
저축 전략과 투자 전략 두 가지를 소개한다.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내 뜻대로 내가 하는 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모든 경제적 목표의 어머니의 어머니 같아 보인다. 나에게 독립성이란 일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라 원할 때 원하는 동안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얻은 데는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대치를 낮추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독립을 좌우하는 것은 저축률이다.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저축률을 좌우하는 것은 생활 양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이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와 내 활동을 마음의 평화에 맞추는 것이다. 살다 보면 행복할 것인지 옳은 것인지 둘 중에 선택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 투자에 대한 내 생각을 요약하면 이렇다.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내 생각에 대부분의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 투자해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 우리는 스프레드시트나 교과서를 보고 채무 결정을 한다. 중요한 재무 결정은 저녁 식탁에서 이루어진다.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생각하며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는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틀린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찾아야 한다. 나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금융 조언이 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게 언젠가 너희들도 금융에 대해 배워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을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살다 보면 자신이 내린 선택으로 부와 가난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인생에서 우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기는 더 쉽다. 인생은 내가 겪은 경험과 내가 만난 사람들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법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가족에서 태어났고 국가도 세대도 다르고 그 과정에 우연히도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순전히 운이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나중의 결과에 대한 대단히 큰 역할을 말한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가치와 그 보상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모든 성공의 노력의 결실도 아니고 모든 가난이 게으름의 결과도 아님을 깨닫기를 바란다.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라.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래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고가의 물건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고 더 지속적인 행복을 준다. 비싼 물건을 소유하면서 얻은 기쁨은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통근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일자리를 가진 기쁨은 질리지 않을 것이다. 넉넉한 저축이 있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적절한 시간과 선택관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기쁨 또한 오래 지속될 것이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준비됐을 때 은퇴할 수 있는 기쁨 역시 대단할 것이다. 내가 모은 한 푼 한 푼은 모든 남들 손에 맡겨질 수 있었던 내 미래 한 조각을 소유하는 것과 같단다. 우선순위가 뭐가 되든 말이다. 내 부모인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너를 지원하고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너를 응석바지로 키우지는 않을 것이다. 야박하게 굴겠다는 게 아니다. 1달러가 얼마나 귀한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1달러의 가치를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하고 이미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다. 비참해지지 않으면 검소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 이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인생의 기흉 화복 앞에서 아주 유용한 것이다. 나폴레옹은 전쟁의 천재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돈 관리도 이와 같단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랫동안 꾸준히 망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엄청난 실수만 피해라.
이것이 그 어떤 조언보다 큰 힘이 될 것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라. 이런 삶의 방식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 소득이나 투자 수익률보다 내가 통제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5만 달러를 벌지만 4만 달러를 갖고도 행복한 사람은 15만 달러를 벌면서 15만 1000달러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보다 더 부자다. 수익률이 5%여도 지출이 적은 투자자는 연간 7%의 수익률을 올려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써야 하는 투자자보다 더 넉넉할지 모른다.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내가 얼마를 갖느냐가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를 갖느냐가 내가 얼마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하지도 않는다. 필요하다면 중간에 마음을 바꿔도 괜찮다. 18살에 인생을 모두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내가 고른 전공이 나중에 즐겁지 않아도 되고 내가 딴 학위가 열정을 느끼는 분야가 아니어도 된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괜찮다. 가치관과 목표가 조금씩 바뀌었노라고 인정하는 것도 좋다. 마음을 바꾼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특히나 젊은 시절에는 말이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 단순히 가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직업의 대가는 가족, 친구와 떨어져 보내는 시간이다. 장기적인 시장 수익률의 대가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다. 자녀를 응석바지로 키우는 대가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삶이다. 가치 있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고 대가의 대부분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지불할 가치가 있는데도 대가가 많지만 그 대가는 비용이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받아들이면 시간, 인간관계, 자율성, 창의성을 현금만큼이나 귀중한 화폐로 보게 될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는 데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순자산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금융조언은 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너의 세상은 너의 세상과 다를 것이다. 너의 세상은 나의 세상과 다를 것이다. 내 세상이 내 부모님의 세상과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이 조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정답을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의 조언이라 해도 너만의 가치관, 목표, 환경을 고려해서 받아들이기 바란다. 끝으로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모건 하우절.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돈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인생에 대한 거, 성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을 읽으면서 참 값지고 소중한 책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울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